할아버지의 두 번째 동풍으로 집안엔 더욱 먹구름이 끼고 가세가 기우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작은 숙부 내외도 서울로 떠났다. 엄마에게 고무된 바가 컸다. 엄마가 먼저 서울을 개척했으니 과연 잘나기는 잘난 엄마였다. 엄마를 괘씸하게만 여기던 어른들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건 누그러졌다기보다는 굽잡히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엄마는 지난 방학에도 교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오빠를 데리고 내려와 방학을 보내는 동안 몹시 당당했고, 오빠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공립학교에 들어갔나 은근히 자랑을 했다. 거기만 나오면 총독부나 부청에 취직하는 건 문제도 없다고 했다. 우리 집안은 겨우 까막눈이나 면한 시골 선비 집안이었다. 부끄럽지만 할아버지도 양반 타령만 유별났지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식이 있는 분은 못 되었다.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은 오직 우리보다 낮은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양반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식들 혼사를 맺을 때 우리와 걸맞은 양반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노론 집안하고만 맺어야 한다는 고집 정도였다. 남을 높이 보거나 우습게 볼 때 할아버지가 가장 잘 하시는 말씀도 다 속여도 뼈다귀 많은 못 속인다는 단정이었다. 이 정도의 알량한 양반 의식밖에 없었으니까 일본 관청이라도 관청에만 다니면 벼슬인 줄 알고 장손이 장차 집안을 일으킬 만큼 출세하는 꿈에 부풀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까지 그 정도였으니 식구 중 누가 감히 출세가 보장된 아들을 둔 엄마를 깔볼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작은 숙부까지 엄마를 언덕 삼아 서울로 간 마당에. 그때까지도 두 숙부가 다 아이가 없었다. 막내 숙부까지 떠나자 집안이 더욱 휑해졌다. 그 집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지었다고 했다. 삼형제가 한 집에서 양친 부모 모시고 자식을 많이 낳아 길이길이 화목하고 번성하자고 널찍널찍하고도 오밀조밀하게 지은 집이었다. 식구가 주니까 괜히 청승을 떨 만한 구석도 많아졌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사랑마루 가운데 기둥에 오독하니 기대앉아 하염없이 동구 밖을 바라보는 것만큼 마음에 드는 청승떨기도 없었다. 그러고 있다가 식구들한테 들키면 누구든지 내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었다. 특히 할머니는 황망히 당신의 품 안에 포옥 쌓안기부터 하면서 잠긴 소리로 불쌍한 내 새끼 소리를 되뇌었다. 식구들은 내가 그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기다릴 때와 같은 감미로운 설렘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기다림은 나로서는 처음 맛보는 생소한 느낌이었다. 우리 엄마가 농바위 고개까지 왔으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척척 붙어라. 이런 점을 골백번 쳐봤댔자 들어맞지 않을 게 뻔한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누구 입에서라도 제가 엄마 생각이 나서 저렇게 풀이 죽었단 소리만 나오면 발광을 하듯이 울어댔다. 그러나 온몸으로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그건 점점 확실해졌다. 손가락 점보다 더 강력한 게 통한 것처럼 어느 날 엄마가 홀연히 나타났다. 방학 때도 아닌데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온 엄마를 보자 나는 무엇보다도 엄마도 나를 보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엄마는 단지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서울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했다. 너도 서울 가서 학교에 가야지. 엄마가 말했다. 나는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었다. 서울이란 데를 동경한 것도 같지만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는 일은 상상해보지 않았다. 엄마의 의도를 안 할머니가 먼저 세상에 계집애를
소학교부터 서울에서? 하고 기야 많은 소리를 내셨다. 다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서울서 돈을 벌었기에 계집애를 다 서울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게냐? 응? 누가 들을까봐 겁난다. 할머니는 이런 막말까지 하셨다. 엄마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자 너희 아버님 저 모양 되셔갖고 순전히 재 하나 들락날락하고 쓰라해서 고물고물하는 거 바라보는 낙으로 사신다. 그래도 내가 쟤를 데려가야 옳겠냐?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이렇게 애걸로 바꾸어도 엄마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전을 바꾸어 나한테 종주먹을 댔다. 너 할미가 좋으냐 애미가 좋으냐 후딱 대답해봐. 윤현아 할미가 좋으면 엄마한테 할미하고 살겠다고 말해. 후딱. 그럴 때는 나도 몰라 하고 우는 게 수였다. 어린 나이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궁지였다. 어른 된 후에도 나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따위 질문을 어린애한테 하는 사람을 보면 싫은 생각이 들곤 했다. 소용없는 분란에 먼저 종지부를 찍은 건 엄마였다. 실상 엄마에겐 마냥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었으리라. 엄마는 아무에게도 상의 안 하고 심지어 나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면서 싹둑 잘라버렸다. 나는 그때까지 우리 동네 계집애들이 다 그랬듯이 종종 머리를 닦고 있었다. 종종 머리란 계집애들이 댕기를 들여 길게 머리꼬랑이를 따올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빗는 머리로 정수리로부터 머리칼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가닥가닥 땄다가 색실이나 헝겊모라기를 들여 끝마무리를 하는 머리였다. 손이 많이 가고 매일 손질해주지 않으면 두억시기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머리만 봐도 집에서 위에 기르는 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었다. 내 머리는 고모가 시집가기 전서부터 취미삼아 가꾸며 길들여 놓은 걸 숙모가 이어받아 늘 단정하고 반들반들하게 빗겨놓아 난 그게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어려서부터 혹시 누가 나한테 예쁘다든가 앙증맞다는 소리를 하면 내 머리를 가지고 그러는구나 알아차릴 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기도 했다. 그런 머리를 엄마는 싹둑 잘라냈을 뿐 아니라 뒤를 높이 치깎고 뒤통수를 허옇게 밀어버렸다. 서울 애들은 다들 그런 머리를 하고 있다고 엄마는 내가 앙탈할 새도 없이 윽박지르기부터 했다. 세상에 망치캐라. 할머니도 벌린 입을 못 다물었고 나도 이마에서 일직선으로 자른 앞머리보다 뒤통수의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약했다. 시험적으로 밖에 나가본 나는 곧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다. 알라리 꼴라리 누구누구는 뒤통수에도 얼굴이 달렸대요. 당시의 단발머리는 뒤를 너무 높이 깎아 정말 뒤에도 얼굴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동무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믿는 데가 있어서 그다지 기죽지 않았다. 서울 아이들은 다 이런 머리를 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재빨리 그것도 모르는 동무들을 얕잡고 있었다. 내 단발머리는 할머니를 단념시켰을 뿐 아니라 내 마음도 시골에서 뜨게 했다. 어서 엄마하고 떠나고 싶었다. 할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사랑에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로 보지 않고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듯 어허 망측한지고 하고 한 번 크게 꾸짖으셨다. 그러고는 쌈지를 뒤적여 50전짜리 은전 한 잎을 던져주셨다. 이왕 주실 거 던져주실 게 뭔가. 자존심은 상했지만 나는 장판을 대구르르 구르는 은전을 손바닥으로 덮쳐서 꼭 쥐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올렸다. 나의 굴욕감보다는 할아버지의 상심에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약한 마음을 내보이시면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어서 물러가라고 역정을 내셨다. 엄마는 이렇게 어른들의 노여움 살찐만 했지만 맏며느리에다 손 귀한 집 장손의 엄마이기도 했다. 그리고 맨손으로 서울이라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대처에다 최초로 말뚝을 박은 담대한 여자였다. 어른들이 미워하면서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밖에 쌓아놓은 집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사람까지 사서 곡식이랑 고춧가루랑 올망졸망한 자루들을 한 직에 실어놓고 있었다. 할머니도 나들이 옷을 떨쳐 입고 우리를 따라 나섰다. 개성까지의 20리 길은 멀고도 멀었다.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났다. 들과 산이 있으면 마을도 있었다. 박적걸보다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었지만 마을이 앉은 자리나 집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조금도 낯설거나 신기하지 않았다. 마을도 그냥 늘 봐온 자연의 일부였다. 네 번째로 당도한 고개가 마지막 고개인 농바위 고개라고 했는데 유난히 가팔랐다. 아마 다리가 아파서 더 그랬을 것이다. 그 고개만 넘으면 송도니까 힘내라고 엄마가 말했다. 허위허위 숨을 몰아쉬는 나를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었다. 입속이 바싹 마르게 힘들여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발 아래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말로만 듣던 송도였다. 나는 탄성을 질렀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길도 집도 왜 그렇게 새하얗게만 보였던지. 나중에 안 것이지만 송도 고보, 호수동 고녀를 비롯한 신식의 큰 건물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지었고 토지도 사질이어서 길이나 바위가 유난히 흰 게 개성지방의 특징이었다.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나는 벌린 입을 못 다물고 그 인공적인 정연함과 정결함에 오직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그때였다. 네모난 건물 한기퉁이에서 눈부신 불덩이 같은 게 이글거리는 게 내 눈을 쏘았다. 여태껏 내가 본 어떤 빛하고도 달랐다. 불길이 치솟지는 않았지만 불길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다. 나는 두려워하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저건 유리창에 햇빛이 비친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해가 뭐하고 부딪혀 박살이 난 것 같은 빛이었다. 엄마는 내가 유리창을 못 알아듣자 송도나 서울 같은 대처에서는 집집마다 유리로 들창을 만든다고 했다. 박적골집에도 유리로 만든 게 있긴 있었다. 어른들은 정정병이라고 했는데 유리로 된 투명한 병을 툇마루 밑에다 두고 석유 초롱에서 석유를 조금씩 덜어다 두는 데 썼다. 그렇게 비치는 걸로 들창을 만든 집에서 사람이 살다니 신기하고도 불안했다. 아까 송도를 처음 보고 느낀 황홀감도 반은 실은 불안감이었다. 나는 농바위 고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미지의 세계에 덮어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질치고 싶었다. 가슴이 두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평화와 조화가 깨지는 소리였고 순응하던 삶에서 투쟁하는 삶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한 두려움이었다. 내리막길은 쉬었다. 중간에 육면체의 큰 바위들이 마치 장롱을 한 발이 부려놓은 것처럼 제멋대로 모여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농바위 고개였다. 바위 사이에선 달콤한 약수까지 샘솟고 있었다. 기다란 동계처럼 누워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샘물로 목을 축였다. 마침내 송도로 진입했다. 철길을 건너고 반듯한 기와집들이 붙어있는 골목길을 지났다. 길바닥이 딱딱하고 유리창이 달린 2층, 3층의 네모난 집들이 늘어선 한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 보는 것 천지였지만 기죽지 말라고 두리번거리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그러했으므로. 송도 거리에서의 엄마의 당당함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되레 나더러 닮기를 바라는 본보기처럼 보였다. 만나는 계집애마다 나처럼 뒤통수를 하얗게 민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닥으로 따아 댕기를 들인 처녀들은 덜어 있었지만 종적머리 딴 계집애는 한 번도 못 만났다. 드디어 당도한 개성역은 웅장하고 그 안은 복잡하고 시끌시끌했다. 여기서 어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여태껏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던 상상이어서 그 공포감은 더욱 낯설고도 생생했다. 엄마가 그 많은 보따리를 개찰구 가까이 포개놓고 표를 사러 가고 하는 동안 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표를 내고 나가니까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가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엄마는 그게 구름다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서울역의 구름다리는 역이 될 것도 아니게 크고 복잡하다는 서울 자랑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짐이 많은 우리에겐 여간 힘든 길이 아니었다. 엄마도 이고 들고 입장권을 사가지고 따라온 할머니도 이고 나도 뭔가를 들고 열심히 뛰었다. 엄마가 뛰니까 남들도 다 뛰었다. 나도 죽자꾸나 뛰었다. 유리창이 많이 달린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기차에 얼떨결에 올라탔다. 할머니도 따라 올라와 짐을 선반 위에 얹는 걸 도와주고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 달린 유리창 밖에 섰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들렸다. 유리창 밖에는 전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도 할머니는 제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초라함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유리창이란 얼마나 신기한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말갛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안겨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며 따라 울고 싶었다. 나는 온몸으로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얼굴만 얼음장에 눌리듯 사정없이 퍼졌을 뿐 한치도 할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기차는 크고 구슬픈 소리를 내지르고 나서 움직였다. 전송객도 따라 움직이다가 점점 안 보였다. 나는 할머니도 따라 움직였는지 그냥 서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펑펑펑 눈물이 마구 나왔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소리내어 운 적은 많아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엉엉 소리를 내지 않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힘들었다. 마침내 서울이었다. 과연 개성역보다 몇 배나 더 넓고 복잡한 구름다리를 우리 모녀는 맨 나중에 처져서 헉헉대며 올랐다. 많은 보따리 때문이었다. 딴 사람들은 웬만한 짐도 빨간 모자 쓰고 곤색 양복 입은 짐꾼한테 맡기는데 엄마는 우리 보따리를 죄다 한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고약한 꿈속에서처럼 허우적대고 있었다. 아주 오래 걸려서 표 받는 데를 지나 역전의 너른 마당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 엄마는 그 한가운데다 보따리를 쏟아붓듯이 내던지고 주저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나도 얼이 빠져서 여기가 서울이라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각설이 때처럼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지게꾼들이 우리 곁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서로 우리 짐을 지겠다고 난리였다. 물어보지도 않고 짐 먼저 실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에도 박적골에서 개성역까지 나올 때처럼 지게에 짐을 싣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자 살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전차 타고 갈 거라고 그들을 물리쳤다. 기차의 한 토막보다 짧고 파란 전차가 등에다 뿔을 달고 한 길 가운데를 달리는 게 보였다. 뿔하고 공중에 걸린 줄하고 사이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걸 보니까 전차를 타는 게 호기심보다는 겁이 났다. 말만 그렇게 하고 엄마가 마냥 그 자리에 퍼져버리고 앉아 있으니까 흩어졌던 지게꾼이 다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엄마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흥정을 시작했다. 엄마가 어떤 기준으로 그를 골라 잡았는지 그건 나의 이해력 밖의 일이었다. 엄마는 턱짓으로 길 건너를 가리키며 조옥이 서대문 밖까지 가는데 얼마냐고 물었다. 그가 얼마라고 말하자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벌써 싣기 시작한 짐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럼 얼마나 주실 거냐고 그쪽에서 물었다. 서로 한참 애누리를 하고 나서 마침내 우리 모녀는 보따리에서 해방되어 지게꾼을 앞서갔다. 번잡하고 시끄럽고 더러운 거리를 지났다. 사람들이 입은 입성도 땅바닥도 꾀재재한 먼지빛깔을 하고 있었다. 전차가 지나가는 큰 내거리를 지나자 행인도 좀 줄고 길도 개성의 한길과 비슷해졌다. 저만치 길을 가로막고 큰 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독립문이란다. 엄마가 말했다. 뒤따라오던 지게꾼이 거진 다 왔느냐고 숨찬 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엄마의 얼굴에 느닷없이 비굴한 웃음이 떠올랐다. 아, 조금이 어디냐니까요? 조기 현저동. 엄마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더니 누굴 놀리냐고 그 산꼭대기를 누가 그 돈 받고 가냐고 눈을 부라렸다. 엄마도 지지 않고 평지면 전차를 타고 편안히 가지 뭐하러 전차가 몇 곱절이나 주고 품을 샀겠느냐고 따지고 나서 막걸리 값은 더 생각하고 있으니 어서 가자고 달래기 시작했다. 오늘 재수 온 붙었다고 투덜대면서도 따라오기 시작했다. 엄마 입에서 현조동이라는 말이 떨어지고 나서 그는 눈에 띄게 불손해졌다. 우리를 넘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도대체 현조동이 어딘데 저러는 걸까? 나는 눈치로 감을 잡은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줄기차게 우리를 따라오던 네 줄의 전차길이 끊긴 지점에서 엄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골목은 곧 깎아지른 듯한 층층다리로 변했다. 집들도 층층다리처럼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상한 동네였다. 층층다리 양쪽도 다 그런 집들이었다. 집집마다 널빤지로 된 일각 대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살림살이를 거리로 발랑 드러내고 있었다. 오줌과 밥풀과 우거지가 한데 썩은 시궁창 물까지 층층다리 양쪽 가장자리에 파인대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허위 단심 꼭대기까지 올랐는데도 동네는 계속됐다. 사람들이 겨우 비비고 지날 만한 실 같은 골목을 한참이나 더 꼬불대며 오르다가 다시 첫 번째 층층다리보다 더 불규칙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고 그 중간에 비켜선 층층대 위에 초가집 앞에서 엄마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었다. 그 동네서도 초가집은 드물었다. 그 집이나마 우리 집이 아니었다. 엄마는 그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작은 쪽마루가 달린 문간방은 옹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사슴, 거북, 불로초 따위를 울긋불긋 원색적으로 그린 종이를 싸발라 놓은 반다지가 유일한 세간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들일을 안 하니까 장에 걸레칠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시골집 윗목의 장농들은 유난히 반질반질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해가지고 오셨다는 3층장은 백통 장식이 떨어져 나가
문짝을 건성으로 붙여놨건만도 나뭇결은 깊고 은은한 윤기를 지니고 있었다. 장롱이 있는 윗방 한 귀퉁이에 있는 배가 부르고 목이 긴 초병은 또 얼마나 보기 좋았던가. 불투명한 청회색 병에 너무 오래 초만 담가 놓아서 독한 신기운이 배어나와 얼룩이 진 게 자연스러운 무늬처럼 보였다. 뒤란의 터줏자리와 함께 윗방의 초병은 나에겐 신령한 무엇이었다. 약주술이나 막걸리 같은 게 남으면 거기다 부어서 초를 만드는 것 같았는데 작은 나방이 날아 나올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초맛이 동네에서 제일 간다고 그 초병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지만 누가 초를 좀 달라고 하면 우리 초맛을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안 주셨다.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인심이 나쁘단 생각은 안 들고 그 안에 신비한 힘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여기곤 했다. 모가지가 긴 초병과 나뭇결이 고운 장롱과 이 조화롭던 윗방이 잃어버린 낙원의 한 장면처럼 가슴 뭉클하게 떠올랐다. 천년을 내려온 것처럼 안정된 구도에 익숙해진 나의 심미 안에 조악한 원색으로 처바른 반다지는 너무도 생급스러웠다.